오늘은 1946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해방 공간에는 사실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대중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했는데 미군이 와서 일반 한국 사람들의 뜻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세웠으니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미국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비판이라고 할까 혹은 약점이라고 할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탄생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적자, 서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출세해도 저 사람 첩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지금 고민은 뭐냐? 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인가? 아니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과는 달리 강제로 만든 나라인가? 그래서 일부 좌파 학자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송건호라고 하는 유명한 언론인은 우파는 해방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국내 대세는 좌경화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사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힘 있는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강만길 교수는 해방 공간에 있어서 자본주의 지향 세력이 17%, 공산주의 지향 세력이 13%인데 비해서 사회주의 지향 세력이 70%다. 70%는 사회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다른 거 아닙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 뜻과 다른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들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문 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런 진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들도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반복해가지고 해방공간에 좌익이 70% 이상 됐다, 공산주의 그 다음에 좌익 합하면 80%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해방공간에는 좌익이 우세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승만 박사 없었으면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기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좋아요. 이승만 박사의 공헌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해방공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해방공간에 있어서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련과 타협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죠? 소련과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나 남한이 소련 뜻에 따라주는 것 외에는, 공산주의로 타협하는 것 외에는 소련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 북한 말 따라야 북한이 합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 말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해방공간에서 좌익이 우세했는지 우익이 우세했는지, 공산주의를 싫어했는지 민주주의를 싫어했는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하고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 얼마냐? 어떤 사람은 400만 500만, 그런데 그건 약간 과장된 것이고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 150만이 공산주의 싫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 나는 공산주의 좋다, 공산주의 세상에 살고 싶다, 올라간 사람이 13만 명이라는 거예요. 10대 1로 민주주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히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군정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미국은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이전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내서 대충 듣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이었는데, 미군정은 미국에서 실시하는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주별로 실시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번 실수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특별히 1946년 봄에서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좋다, 민주주의 세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의 그 입장과 다르잖아요. 학자들은 대부분 진보적인데, 그래서 공산주의 좋다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민주주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 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이 우편향된 사람이라서 여론을 그렇게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에 우파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들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를 담당한 사람이요, 리차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미국 중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중위가요, 그냥 말하자면 군대에서 전투한 중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군이요 전쟁에 이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해당되는 나라의 그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 전문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로빈슨은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좌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새로 남한에 세워질 정부는 좌익과 우익이 적당히 타협한 그러한 사회주의 비슷한 그런 정부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군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이 누즈벨트지요. 누즈벨트가 어떤 생각을 한 줄 압니까? 앞으로 세계를 소련과 타협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 나갈 때요, 누구와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갔겠습니까? 미국이 독일과 싸우는데 누가 제일 큰 파트너였을까요? 소련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싸우는데 누구를 계속 참전시키기를 원했을까요? 소련입니다. 그래서요, 미 국무성에서 나온 그 선전 영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온 선전 영화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련 나쁜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국무성이 돈을 들여가지고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뭐냐면 소련 나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미국 사회에 좌익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발 좌파도 있지만은 미국발 좌파도 많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좌익적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온 사람들 많아요.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 군정 정보 당국이 자세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1947년에, 그러니까 1946년에 이 사람이 미 군정 여론 과장이었습니다. 샘플도 만들고 조사하면 해석도 하고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미 군정이 추방시켜버렸어요. 당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승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 여운형 이런 사람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파지향적인 여론을 우파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느냐? 천만에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짐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사 교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교회 역사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가 틀려져 가고 있는데 교수님은 왜 그런 데에 대해서 아무 말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역사도 공부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공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조만식 박사에 대해서, 조만식 장로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정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조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임 목사님 감사하게도 제가 조만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저보고 몇 년 전에 조만식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여기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 해방공간의 한국사, 일반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는데, 연구하면서 이런 연구를 해봐야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해방공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윤 목사님한테도 사인을 주셔가지고 박명수 교수가 이런 거 연구하니까 데려다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제가 조만식을 연구하는 줄 알고 조만식에 대해서 특강하라고 그러고 해방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줄 알고 또 해방 공간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실까요? 그런데요, 제가 해방 공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왜곡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진보학자들이 공산당 문서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소련에 속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련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공산주의의 전술은 3가지라고 했어요. 교만, 기만, 태만. 기만, 속이는 겁니다. 성경도 사단을 속이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역사를 보니까 제 눈에는 일반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얼만큼 틀렸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는요, 이 좌익들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학의 교수들이 저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3번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좌익들은 해방공간에 자기들이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어야 된다. 송건호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좌익 아주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개입만 안 했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미국이 와가지고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싫어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쭉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사실 해방 직후에는 역시 좌익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8월 9일 날 소련이 전쟁을 선포하고 함경북도로 진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되기 약 일주일 전에 이미 소련군이 온 거예요. 한국에는 신문보다 빠른 것이 뭐라고 그랬죠? 소문이라고 그랬죠? 함경북도에 소련군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전국에 싹 퍼지게 되니까, 야, 소련이 왔으면은 이제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 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소식이 뭐냐?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오지만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미국 비행기가 와가지고 전국에 삐랄 뿌리면서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련 줄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줄로 다 바꿔오는 거예요. 여운형이 소련 줄에 제일 먼저 섰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그날 어떤 사람이 여운형이 막 어느 쪽으로 막 열심히 가길래 어디를 이렇게 빨리 가오? 그래 물어보니까 여운형이 나 지금 공산당 혁명하려고 간다. 당신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싫다.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 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어. 지금 북한에 소련군이 와 있어.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요. 나는 거기에서 한 자리 하겠어. 이렇게 나선 사람이 여운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계는요, 여운형 일병 살리기, 여운형이 대한민국의 무슨 건국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 여운형, 박헌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오늘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부터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서 이제
9월 8일 날 미군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0월 16일 날 이승만 박사가 왔어요. 11월 23일 날 김구 선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초에 대규모의 반탁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군이 오고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오고 반탁운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죠. 1946년 3월 1일 3.1절 때에 10대 1로 그 서울운동장에서는 15만 명이, 남산에서는 15,000명이 모여가지고 우익이 아주 대대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고요. 이것이 1945년 8월부터 1946년 초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요 근본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미국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국민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1919년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선언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흐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대서양 헌장입니다. 1941년 미국 대통령 누즈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이 대서양에서 회담을 했다고요. 전쟁이 끝나면 세계를 민주주의적인 세계로 만들겠다, 국민의 의사가 존중받는 그런 세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서양 선언은 주민이 정체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공산주의를 택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택할 것인가, 누가 결정하느냐? 미국과 소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어느 방향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46년 3월 중순부터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1차 미소 공유회의요. 한반도 문제를 누가 다루냐? 미국과 소련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뭘 주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만들자. 미국은 뭘 주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여론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공유회의가 개최되는 그때부터 미국은 열심히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여러 항목을 나눠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여론조사가 뭐냐면 토지개혁. 여러분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노동자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공산당 구호 가운데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드는 구호가 뭔 줄 압니까? 우리 공산당 구호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토지는 농민에게. 그런 말 하기 싫습니까? 저 혼자 할게요. 그러면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지금까지 농민은 지주의 일종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동자는 사장의 일종의 노예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동자에게 공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이상의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1946년 3월 달에 뭘 했느냐? 바로 토지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 당시에 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농민인데,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46년 3월 1일에 100만 명 이상의 북한의 농민들이 토지개혁 해달라. 사실 이것은 각 동네에 이미 공산당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선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일 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하고 3월 5일 날 본격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3월 5일 날 아침에 공산당들이 지주집에 딱 와가지고 당신은 집에서 이불 하나 하고 숟가락 젓가락 하나 하고 아침밥 먹을 수 있는 그릇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당장 떠나라, 이 동네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지주들이요 오늘날 아침에 갑자기 공산당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로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소련은 이 토지개혁을 제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토지개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광석화처럼 이 토지개혁을 했는데 3월 31일에 완료했어요. 일본인과 친일파 대주주의 땅을 몰수해가지고 땅의 경작권을 농민에게 넘겨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거대한 일을 완성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사실 북한의 공산당은요, 그냥 전광석화처럼 세상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3월 31일 날, 그러니까 3월 5일 날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3월 31일 날 다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 못 차리게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북한 전체 농민의 70%가 이 토지개혁으로 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단지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땅을, 물론 무상 분배,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땅의 소유권은 넘겨준 건 아니에요. 단지 경작권만 넘겨준 거죠. 어쨌든 간에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을 깊이 따져보면요, 지주가 그 땅의 주인이 개인에게서 국가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말하자면 농노나 비슷한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몇몇 사람이 지주 밑에서 일했다면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뭡니까? 공산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꿔졌을 뿐이에요. 과거에는 지주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공산당이 주인인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이용해가지고 공산당 지네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 돼가지고 북한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김일성 일가가 이익을 얻은 것이죠. 중국이 공산주의 돼가지고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공산당들이 얻은 거예요. 공산당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땅 내놓으라고 내놓겠습니까?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땅 내놓으라.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옥합을 깨트리라고 하는 그 성경 본문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 사람이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물심에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물질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공산당은 겉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1946년 3월 달에 벌어진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남한의 미 군정이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처럼 토지개혁을 해달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비밀리에 조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여러분들, 남한도요, 농민들이 80% 이상이 농민입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70% 이상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간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꿈에 사무친 한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공산당들은,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은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일어났다, 이것을 자꾸 선전하고 있어요. 그럼 남한도 북한처럼 공산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어야 남한의 농민들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미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영리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미국이 여론조사하는데 이제 표를 봅시다.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경작자들에게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느냐? 이게 특별히 좀 복잡합니다만은 크게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당시에, 해방 당시에 대한민국의 공장의 80% 이상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질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농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옥구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소유의 농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각각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국 사람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대주주는 땅만 가지고 있지 자기가 일하지 않잖아요. 경작자가 아닙니다. 땅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지. 응? 옛날부터 돈이 많았다고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는 일도 않고 엄청나게 잘 살면 그게 괜찮겠는가?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경작자에게 분배해 주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은 대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마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유상분배가 72.9%, 무상분배가 27.1%. 나눠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산주의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했을 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70%가 넘는 것입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돈 내고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농민들이요 되게 영리합니다. 내 돈 주고 산 땅이 아니면은 언젠가 뺏길 수 있다. 북한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돈 내지 않냐고 공산당들이 와서 무상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농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세상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인 거예요. 농민들은 오랫동안 살면서 이걸 체득한 거예요. 땅을 갖는 것은 좋은데 내 돈 주고 사겠다, 이게 70%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업, 대다수 사람들은 농민이었기 때문에 아니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기업들 누구 개인한테 넘어가면 배가 아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누가 가진다, 이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갖는 것이 좋겠다. 대다수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대다수의 국민들 90% 이상의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의 국유화는 34%, 모든 기업의 국유화는 32%, 또 국유화가 아니라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33%.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 다수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국유화가 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미국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개간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유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않아요. 특별히 이 기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기업은 국유화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를 국가가 갖는 것이 좋은가 거인이 갖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국유화에 대한 찬성이 49.9%, 반대가 50.1%,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토지를 국가가 갖는 것이 옳으냐, 또 개인이 갖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의견이 비등비등 나눠졌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보면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이것을 남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배는 좋아, 그러나 돈 내고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그 반응은 북한식 토지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하지 않냐고. 우리가 유상 매입,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유상 분배, 돈 받고 파는 것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토지개혁을 지금 실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 저는 이런 거 보고 참 이때 대단했다. 북한에서 뭐 지주의 땅을 뺏어서 나눠주니까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해방정국에 너무 복잡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그 조사 결과와 임시정부라 할지 이승만 박사의 의견은 어떤가? 임시정부나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임시정부나 이승만 박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국가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는 역시 국가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대지주가 가지고 있던 소유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가지고 유상으로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 소위 경자유전의 법칙, 땅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땅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죠? 중국에 있었죠? 임시정부에 속한 사람들, 땅을 가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땅에서 자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분배해 주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짜로 분배를 원하지 않냐고 이렇게 유상으로 사겠다, 유상 매입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19년 4월 11일 날 제일 처음에 임시정부가 의정원을 통해서 임시현장을 만들 때에는 사적 소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44년 5년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는 사적 소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시정부의 그 정책이었고, 한민당도 비슷했어요. 이승만 박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1946년 2월달 방송을 통해서 주요 산업은 국유화하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토지몰수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경자유전, 토지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 대주주의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은 공산당 정책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이승만 박사가 원했던 것을 한국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군정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미군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승만 박사의 생각과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같아요. 임시정부의 생각과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요. 공산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3월 31일에 아까는 경제 문제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치 문제를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당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선호 정당을 쭉 조사해 봤습니다. 한민당, 국민당, 신민당, 조선민주당.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승만 박사는 아직 당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해방 공간에서 자기 당이 없었어요. 당이 없었어. 이승만 박사는 나는 특정한 정당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 나라의 국부라고 했는데 국부가 어느 쪼잔하게 어느 당에 들어가서 행동해? 나는 당을 초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은 어느 당을 지지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익에 대한 지지, 이승만 박사의 지지가 제일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 당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 합계가 43%, 좌익이 28%. 그러니까 좌익보다 우익이 훨씬 많았고, 그 다음에 기타가 29%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국민복지에 관심 없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우익이 34%, 우익 정당이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4%, 좌익 정당이 관심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이 66%예요. 그 중에서도 어느 당이 제일 국민복지에 관심이 없느냐? 놀라지 마세요. 공산당이 제일 관심이 없다. 그래서 66%가 공산당이 38%가 공산당이 국민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공산당들이 공장은 노동자에게, 토지는 농민에게 거창한 표를 내세웠지만은 국민들은 저거 다 선전 얻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 말만 저러는 것이지, 자기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지 저 사람들 말 따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8%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운형, 좌익 인사 아닙니까? 여운형이 주도하는 것이 인민당인데 21%. 그 다음에 한민당은 원래 우익이지만은 지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프로 수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누가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아까 정당을 물어봤는데 이제 개인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승만 박사가 30% 제일 높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김구 선생 20%, 그 다음에 김규식 8%, 주만식 3%. 주만식 박사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큰 호감, 지명도는 높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하면은요, 거꾸로 북한에서 주만식 선생이 5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좌익, 박헌영, 여운형 이런 사람들은 온통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30%, 다 합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헌영 11%, 이승만 박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운형 15%, 이승만 박사의 15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70대 30이요 거의 해방 공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가고 있습니다. 거의 우익이 70%를 지지를 받고 있고 좌익이 30%를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하진은 메가더에게 보낸 그 보고 가운데서 철저번에 좌익들이 하도 많이 설쳐가지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산주의 싫어한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민족 사랑하고 민주주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947년 여름에도 미군정 보고서에 좌우 양 세력은 70대 30이다, 중간파라고 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도 사실 좌익은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방 공간에 좌익이 우세합니까? 우익이 우세합니까? 우익이 우세한 거예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훨씬 우세했던 거예요. 이것을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노빈슨이라고 하는 사람, 노빈슨은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약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를 해놓고 이거 우익 편향이 돼가지고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조사를 주도해놓고 자기가 나온 결론에 대해서 자기가 우익 편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석가들은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했냐면 서울에서 했거든요. 서울은 이미 우익이 장악을 하고 있다, 서울은 우익이 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노빈스도 이제 5월달 6월달 지나가면서 1946년 초봄부터 남한 전역을 통해서 좌익이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혁과 신탁통치에 대해서 소련의 선전에 대한 여론조사, 이것이 4월 12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월달 여론조사는요,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시작하고 직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소식을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럼 4월 12일쯤 되면 한 달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북한 토지개혁에 대해서 들었는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89%예요. 그런데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고 73%는 우리는 북한식 토지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짜라면 뭣도 마신다고요? 여기 주예수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고상하셔서 그런 말은 안 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은 무슨 물도 마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공짜 좋아한다고 하는데 공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것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70%가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월 12일 여론조사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신탁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미국과 소련 가운데서 정말로 이 나라를, 신탁통치에서 이 나라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실제로 어떤 나라가 실제로 신탁통치를 원하는가, 그래서 한국을 자기의 권한 안에 두기를 원하는가, 소련이 60%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이 신탁통치를 통해서 한반도를 자기들 멋대로 지배하기를 원한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 살고 싶은가? 공산당들이 하도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좋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야 되니까 그럼 북한에 살고 싶은가? 그렇다고 5%밖에 안 돼. 그렇지 않다고 84%예요. 그런데 해방공간에 좌익이 우세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이 우익 지도자들도 이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호 성명을 찬성하는 거기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제5호 성명에 대한 대중의 반응조사, 5호 성명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 해방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떤 세력을 많이 넣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소련은 친소파를 많이 넣으려고 그랬죠. 미국은 친미파를 많이 넣으려고 그랬죠.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소련의 마음속에는 소련을 반대하는 이승만, 김구 이 사람들 절대로 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사람 들어오면은 나이도 많고 권위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장악해가지고 반소 국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승만, 김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대놓고 이승만, 김구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걸렸어요. 뭐냐면 모스크바 협정의 제3조에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딱 잡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모스크바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김구 선생이 신탁 통치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를 몰아내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신탁 통치 반대하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임시정부에 참여해야 되는가? 신탁 통치를 포함한 모스크바 협정에 찬성한 정당만이 미소 공유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만 앞으로 새로 세워질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은 13%밖에 안 됩니다. 신탁 통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77%예요. 해방 공간에 있어서 신탁 통치 찬성과 반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은 좌익이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우익이에요. 그런데 우익까지도 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승만, 김구가 당연하게 이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을 빼놓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77%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가 이제 1차 미소공유가 실패로 끝나간 다음에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지도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이승만, 김구인데 지금 소련이 그 사람들을 빼놓고 지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여러분들 제 얘기 이해되지요? 신탁 통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승만, 김구를 새 나라의 건설에 배제하려고 하는 소련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미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승만, 김구 선생을 빼놓고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소 공유회가 소련은 결코 죽어도 이승만, 김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를 빼놓고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1차 미소 공유회가 폐회되고 말았다고요.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다고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미소 공유가 폐회된 책임이 어디에게 있느냐? 소련에게 있느냐? 미국에게 있느냐? 미국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1.6%, 소련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69.3%. 소련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통일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책임이 소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은 한국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 이승만, 김구 선생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카이로 선언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을 반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소련이 책임이 있느냐 없냐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84%가 소련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선전 효용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북한식의 그 토지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봤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농민들은요 약간 정치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돈 주고 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보다도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농민들이 영리해요. 왜냐하면 긴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자기 돈 주고 사지 않은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무상분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본 미 군정의 여론의 결과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사도 했느냐? 앞으로 어떤 국가를 원하느냐?
소련식을 원한다는 사람이 11%. 그게 공산당이 있긴 있어요. 소련식을 원한다는 사람이 11%. 미국식을 원한다는 사람이 37%. 근데 미국식을 원하지만은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4%. 그래서 역시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은 그러나 100%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여론조사가 1946년 9월 10일 결과 발표했습니다. 사실 7월 달부터 10,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1,000명 정도밖에 안 합니다.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보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부분과 경제 부분을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부, 이게 독재 정부를 원하는 거죠. 3%. 이게 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몇몇 사람이 지배하는 정부, 이건 일종의 귀족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계급이 지배하는 정부, 이건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예요. 특정 계급,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특정 계급이 지배하는 정부를 원한다, 5%. 그 다음에 대의제도를 통해서 모두와 같이 지배하는 정부, 85%. 이 대의정부가 바로 민주주의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85%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소련이 얘기하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민공화국 정치를 하기를 원하느냐, 미국식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진 이런 그 삼권분립의 정부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70% 이상이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미국식 정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정리하고 나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가기를 원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이 문제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경제 형태는 자본주의가 13%, 사회주의가 70%, 공산주의가 10%, 모른다가 7%.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를 요즘 보통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합하면 8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해방공간의 많은 사람들은 좌익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미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공산주의를 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가 무슨 사회주의를 얘기하느냐? 이 여론조사를 주도했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1947년 2월에 쓴 글에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몇 달 전 명백하게 민주사회주의의 어떤 형식을 원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기본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그런 정치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경영 목사님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정당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정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회민주당입니다. 오늘 학자들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이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말 빼고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민주당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압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제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본가들이 독자 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민주주의로, 경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정도의 정치 제도를 가리켜서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는요, 경제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그 기업을 국가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토지를 분배해주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사회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인 사회주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면 어떻게 이승만 박사의 지지율이 제일 높이 나올 수 있고 신라통치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가 제일 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영 목사, 중도파에 속했던 강원영 목사가 쓴 글에 보면은 우리 해방공간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그런 의미로 사회주의라는 말을 쓴 것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좋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해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다음에 제가 작년 그 8월 달에 놀라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아일보 김순덕이라고 하는 분 대기자인데 자기 그 칼럼에다가 제 논문을 읽어보고 자기도 몰랐다. 자기도 해방공간에서 좌익이 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신학대학 박명수 교수의 논문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제 논문을 아주 길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썼을 때 그래도 누군가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예? 이 부분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해방공간에서 국민의 마음이 공산주의 원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정치를 원했다고요. 이승만 박사를 원했다고요. 대의제도를 원했다고요. 삼권분립을 원했다고요. 오늘날 우리 그 복지제도, 의료 복지제도 이런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약간 가미한 거예요. 생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6년 전체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해방공간의 여론을 둘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식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제도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 김구 선생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그러한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식의 경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매입, 유상분배, 내 돈 주고 사서 내 땅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온건한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온건한 그런 정책을 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방공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공간은 좌익이 우세했고 미군정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만들어질 수 없고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여러분들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이런 기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은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약간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진 것이 1954년에 소위 제3차 개헌 때에 완전히 시장경제적인 경제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방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원했다. 공산주의를 원한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여론조사를 잘못 오해한 것이고 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